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고등학교 36기 재학 중인 김민재라고 합니다. 어, 제가 이번에 24년도 입학고사 기출풀이에서 2교 7번과 3교 3번 해설을 맡게 되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2교시 7번 문항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모세혈관, 폐, 심장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시문을 읽어보시면 우주정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제가 풀었을 때 한 1, 2번 문항 다 해서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된다면 이제 합격 안정권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근데 뭐 아직 안 풀어보신 분들은 멈추고 한번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이제 본격적으로 풀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 이 문제를 풀 때 좀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은 개념들 설명을 드리자면은 생명과학에서 순환계가 있고 물리학에서는 유체역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제시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모세혈관이랑 폐랑 심장이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이제 몸에 있는 혈관 중 이제 일부를 골라서 심장보다 낮은 곳과 심장보다 높은 곳으로 이제 나누어서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어,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되게 강조한 것 같이 보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정맥에 있는 특이한 구조인데요. 정맥은 이제 동맥보다 상대적으로 그 심장 공급하는 위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한 번 펌핑할 때 순간적으로 만들어내는 압력 차이가 제대로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피가 역류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역류를 막는 구조로서 판막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그냥 지상과 우주정거장에서 이제 각각 머리 위쪽 대동맥과 머리 아래쪽, 그러니까 그 심장 위쪽 대동맥과 심장 아래쪽 대동맥에서 혈압을 비교하는 건데, 음, 차근차근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약간 지상과 우주정거장의 차이를 보실 때 지구에서는 중력이 존재하죠. 그래서 어, 혈압의 손실 또는 증가가 발생합니다. 이제 심장보다 높은 곳에서는 혈압의 손실이 발생하고 심장보다 낮은 곳에서는 혈압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토리첼리 수분관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무중력 상태이면은 이제 평소에 머리 윗부분에 존재했던 혈압의 손실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주정거장에서는 A랑 B 부분, 그러니까 심장 밑부분의 혈압이 지상보다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심장 아래 부분인 C랑 D, 여기는 평소에 지구에서 중력이 존재할 때는 혈압이 어 그러니까 혈액의 비중이 이제 존재하니까 혈압이 더 아래로 내려갈수록 혈압이 더 증가하는 구조를 갖췄는데 어, 우주정거장에 가면서 이제 중력이 사라지니까 지구에서 존재했던 혈압의 증가분이 사라지면서 지구보다 혈압이 낮아지는 모습을 이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가는 나보다 작고 다는 나보다 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2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비행사 8명의 평균 심박 출량을 나타낸 그래프를 딱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지상과 우주정거장에서 이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주정거장에서 지상보다 조금 더 평균 심박 출량이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일단 그런 사실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이제 중력이 A, B, C, D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이제 잘 설명하면 되는 문제인데, 우선 확실히 하고 가셔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심박 출량인데요. 심박 출량은 이제 박동회당 또는 이제 일정 시간당 심장에서 나가거나 들어오는 혈액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논리 전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1번에서 언급했듯이 우주정거장과 지상의 차이는 중력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우주정거장에서는 어, 그 지상보다 이제 지상에 있었던 중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근데 이때 중력의 감소 효과는 정맥, 그러니까 B랑 D가 동맥 A랑 C보다 좀 크다고 생각을 이제 주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이제 아까 제시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맥의 경우에는 심장으로부터 바로 나오는 이제 심장이 이제 압력 공급원이 되겠죠. 그래서 심장으로부터 바로 나오는 그 혈액의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탄력과 약간 좀 두꺼운 혈관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반면에 이제 대정맥은 탄력이 그렇게 높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막이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아무튼 그래서 중력의 감소, 이렇게 이제 우주정거장에서 중력의 감소하는 효과는 어, 모양이 잘 변하지 않는 이 대동맥이 아니라 조금 더 탄력이 낮아서 신축성이 이제 좀 있는 대정맥, 그러니까 정맥 부분에서 조금 더 크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심박출량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심장으로 들어오는 양, 그리고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가는 양도 되겠죠.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시간당 더 많은 양, 회당 더 많은 양이 들어와야 평균 심박출량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탄력이 조금 더 적은 정맥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기 쉬워서 이것이 이제 평균 심박출량 증가에 좀 기여를 조금 더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정맥 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영향을 어떠한 B랑 D 중에 무엇이 이제 좀 더 영향을 많이 주었을까라고 약간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D가 B보다 길이가 길죠. 그래서 만약에 B랑 D랑 이제 수직 길이가 같았으면은 지구에서 존재하는 그런 중력에 의한 이제 혈액의 이제 비중이 작용해서 이제 압력 감소분 또는 증가분이 우주정거장에서 이제 왔을 때 사라져서 약간 나타나는 효과들이 거의 비슷했을 텐데, 보시면은 D가 B보다 길이가 길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의 영향, 그러니까 압력 차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압력 차는 D가 조금 더 크다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주정거장의 환경,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제 중력의 감소함에 따라서 뭐 신축성이나 뭐 어디 길이 등을 고렸을 때 우주정거장의 환경에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은 D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다리에서 심장 쪽으로 시간당 혈액 이동량이 증가하였으므로 이제 평균 심박출량이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교시의 3번 문제인데요. 어, 아까 2교시 7번 문제도 굉장히 생물학과 물리학이 연관된 약간 융합된 문제였는데 이것도 되게 뭔가 비슷해 보입니다. 막 렌즈가 있고 뭐 빛이 있네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제 기억을 되살려 봤을 때 두 개 합쳐서 15분 정도를 이제 15분 정도 투자해서 완벽히 써내면은 안정적으로 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아는 거를 이제 말로 잘 서술할 수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써보면서 이제 그 하나의 완벽한 완결된 글 형태로 작성을 하는 것을 조금 그렇게 하시면서 연습을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안 풀어봤으면 이제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와 같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에 연관된 개념을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제 생명과학에서 눈의 구조가 있고 물리학에서는 광학, 그러니까 렌즈를 통과하는 빛,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걸 이제 잘 이해하고 계시면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볼록 렌즈랑 이런 게 있는데 스크린에서 상이 맺힌다고 했어요. 그리고 별이라고 한 걸 보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빛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 별빛 별이 되게 멀리 있으니까 빛이 뭐 굉장히 멀리 있는 물체에서로부터 나오는 빛은 되게 평행하다고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평행한 빛이 볼록 렌즈를 통과해서 스크린에 상이 맺힌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때 이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의 눈에는 수정체, 볼록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있죠. 그래서 수정체가 A쪽이랑 C쪽으로 갔을 때 상이 어디서 잘 맺히냐, 그 두 쪽 다인가 아니면 한쪽에서 뭐 잘 맺힌 부분이 있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게요. 첫 번째로 A쪽으로 이동할 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그 별로부터 나온 평행한 별빛이 볼록 렌즈를 통과하면서 평행한 빛을 모으겠죠. 이렇게 모아진 빛은 우리 눈 아마 수정체를 한 번 더 지날 겁니다. 모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아지면서 하나의 점을 통과하는 시점이 저 스크린인데, 그 모아지기 전에 우리 눈 볼록 렌즈, 그러니까 빛을 모아주는 우리 눈 수정체를 한 번 더 지났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빛이 모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긴 빛의 경로를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빨간색이 이제 수정체를 지난 저희 그 별빛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기 P점에서 이제 상이 맺힐 텐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상이 맺히는 거는 망막에서 상이 맺힙니다. 그래서 지금 B점보다 앞에 그 별빛의 상이 맺혔고, 이건 망막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정확한 별의 상을 감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C쪽으로 이동할 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볼록 렌즈가 평행한 빛을 모으겠죠. 이거는 아까랑 동일합니다. 근데 그리고 모아진 빛이 수정체를 한 번 더 지나겠죠. 이건 당연합니다. 근데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미 별빛이, 그러니까 볼록 렌즈를 통해서 굴절된 별빛이 B점을 지난 상황에서는 빛이 모이지 않고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점으로 모였다가 다시 퍼지는 그러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수정체를 지나면서 퍼졌던 빛이 다시 한 번 더 모이죠. 그래서 그쵸.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그림을 만들게 되고요. 잘 이렇게 조절을 하다 보면은 저 아까 말씀드렸던 별빛이 모이는 P점이 이제 망막에 딱 들어와서 상을 또렷이 감지할 수 있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C쪽 이동만이 별빛을 또렷하게 관찰 가능하다고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그냥 이제 볼록 렌즈 가운데다 스티커를 붙여놨는데요. 사실 스티커를 붙여놓는다고 해서 어디가 안 보이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그림에 딱 그림을 그려놨듯이 이제 한 지점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굉장히 여러 갈래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 가운데 하나만 띡 가린다고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스크린에 맺히지 않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나온 모양이 아직까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뭐 어디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다. 그냥 뭐 단순히 이제 절대적으로 통과하는 빛의 양이 적다 보니까 조금 흐리게 보일 수는 있으나, 뭐 이제 아예 안 보이는 부분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볼록 렌즈는 이제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그 빛이 통과하면은 그 상이 상하좌우가 대칭이 돼요. 그래서 1번 시점에서 봤던 원판을 상하좌우 대칭을 시킨 다음에 2번 시점을 딱 고려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랑 2번의 차이는 좌우 대칭이 됐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소문학 내에서의 두 번째 문제죠.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판이 회전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볼록 렌즈에 의해서는 상의 상하좌우가 반전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1번 시점 기준에서 원판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은
상 또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처음에는 딱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쉬운 증명을 하나 해드리자면은 이제, 상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1번 시점에서 딱 보면은 어, 이 원판과 상에 있는 검은 부분이 겹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상이 상하좌우 반전이 됐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상하좌우가 점대칭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용어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무튼 검은색이 겹치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점대칭 됐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볼록 렌즈의 특징에 어긋나니까 이거는 이제 올바른 답이 아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번 시점으로 보면 안 되고 저희는 2번 시점으로 봐야죠. 2번 시점으로 봤을 때는 1번이랑 비교해서 좌우가 대칭이 되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었다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되는 거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었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상이 1번 시점 기준에서 상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었으니까 2번 시점 기준으로는 시계 방향으로 상이 회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시계 방향이 되겠고요. 이것으로 발표는 아니고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고 24학년도 입학고사 기출문제에서 2교시의 4번과 3교시 4번의 풀이를 맡게 된 서울과학고 36기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2교시 4번부터 풀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교시 4번을 문제를 요약하자면 간단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회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제가 시험 시간에 생각했던 풀이와 사고 흐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문제에서 제시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시문부터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의 가 부분에서는 빛의 삼은색이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 세 가지 색깔이 빛의 삼은색이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만 이 세 가지 색이 혼합되어 어떤 색깔이 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중학교 시절 과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시문 나 같은 경우에는 바이메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바이메탈은 열팔장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음으로써 온도가 다를 때 휘어지게 만들어서 전류를 조작하는 것 중 하나죠. 이 바이메탈에 대한 내용도 중학교 시절에 많이 배웠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제시문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물에 넣고 스위치를 켰을 때 물의 온도를 추정해 줄 수 있는 램프를 제작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건을 먼저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 조건은 색깔에 대한 조건입니다. 물의 온도가 상온 부분일 때 초록색, 따뜻하면 노란색, 뜨거우면 빨간색으로 빛이 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 색깔은 발광다이오드의 빛이 합성됨으로써 나타나는데요. 이 발광다이오드 기호 RGB는 위의 제시문 가를 이용해서 어떻게 색을 잘 조작해주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메탈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바이메탈은 이제 두 개의 금속 막대를 붙여놔야겠죠. 그 금속 막대의 후보, 세 가지 후보가 나와 있고, 그걸 온도에 따른 길이도 나와 있습니다. 이때 회로가 분리되거나 다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는 막대 길이의 늘어난 정도 차이가 0.2cm 이상일 때라고 합니다. 이제 이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가장 유의 깊게 봤던 조건은 색깔에 대한 조건입니다. 왜냐면 노란색은 초록색과 빨간색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색깔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파란색 빛은 색깔이 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란색 다이오드에다가는 여기 맨 아래에 있는 끊어진 도선 기호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먼저 해놓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고민을 해보니까 상황에 따라 빨간색과 초록색 등의 전류가 동시에 들어오거나 하나씩만 들어오는 등 연결이 끊어져야 하므로 빨간색들과 초록색 등이 병렬로 연결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지는 파란색 빛과 빨간색 빛 사이에 두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왔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연결된 회로를 분리하는 바이멘탈 기호를 빨간색 다이오드 쪽에 연결한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연결된 회로를 분리하는 바이메탈 기호를 초록색 등에 연결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초록색 등은 상온 부근과 따뜻한 온도에서만 전류가 흐르고 뜨거운 온도에선 전류가 끊어져야 하므로 회로를 분리하는 바이메탈을 연결해야 하고, 빨간색 등 같은 경우는 상온 부근에선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따뜻한 온도에서부터 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회로를 연결하는 바이메탈 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저는 이렇게 오른쪽 그림이 맞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떤 금속 막대가 사용돼야 될지를 이제 구성을 해야겠죠. 초록색 등에 연결된 바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온도에서 두 금속 막대의 길이차가 0.2cm 이상이어야 하고, 따뜻할 때는 분리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금속 막대를 1, 2 또는 2, 3을 이용하여 바이메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등과 연결된 바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온도에서부터 두 금속 막대 길이 차이가 0.2cm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로는 금속 막대 1과 3을 이용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 금속 막대의 기호는 이 그림에 맞추어서 잘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교시 4번에 대한 문제도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4번의 1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화학 문제인데요. 간단한 앙금 생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에서 염분과 관련된 계산 문제에다가 서해와 동해의 염분을 비교하고 그 원인을 추적하는 추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제시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시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시문 가 같은 경우에는 PSU라는 게 뭔지 나와 있는데요. 이 제시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PSU는 뭐 염분의 단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 밑에는 반응 기억과 니은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앙금, AgCl을 생성하는 두 반응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반응 기억 같은 경우에는 NaCl을 이용해서 AgCl을 생성하는 반응이 나와 있고, 반응 니은은 MgCl2가 AgCl을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그 밑에 제시문 나 같은 경우에는 염분이 35psu인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에 대해 각각의 질량과 질량 백분율에 대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질량 백분율이 어디서 사용하게 될 거냐면 이제 염분비 일정 법칙을 이용해서 나중에 염분을 계산할 때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자료 1을 활용하여 반응 기억에 관여하는 물질들 사이의 질량비를 구하고 그 질량비를 구할 수 있는 과학적 원리를 사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제 중학교 시절에 많이 연습했던 문제 중 하나였기 때문에 저는 크게 두 가지 풀이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풀이 같은 경우에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풀이인데요. 간단한 아이디어를 소개해드리자면 여기서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은 NaCl이 한 개 반응물로 작용하는 직선 부분이고, 기울기가 음수인 선 같은 경우에는 AgNO3가 한 개 반응물로 작용하는 선입니다.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 같은 경우에는 NaCl과 AgNO3의 초기 질량비가 NaCl과 AgNO3의 질량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서 네 가지 물질의 질량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x는 NaC의 질량, y를 앙금의 질량으로 하고 두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 후 교점을 구했더니 x는 15고 y는 37.5가 교점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은 NaCl의 질량이 15g이고 AgNO3의 질량이 45g일 때 정확히 AgCl이 37.5g이 생성되고 부족하거나 남는 반응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것을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생성된 NaNO3의 양을 구할 수 있고, 그 결과 NaNO3는 22.5g이 생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를 이용해서 질량비를 구하면 되는데요. 질량비는 그냥 15대 45대 37.5대 22.5 여서 2대 6대 5대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풀이 같은 경우에는 한계 반응물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우선 저는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점과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점을 주의 깊게 보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왼쪽에 있는 점 같은 경우에는 NaCl이 한계 반응물로 작용하는 경우죠. NaCl의 질량이 6g일 때 앙금이 15g 생성되기 때문에 NaCl과 HCl의 질량비가 2대 5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점을 보면 AgNO3의 질량이 6g일 때 앙금이 5g 생성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AgNO3와 HCl의 질량비가 6대 5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의 물질의 비가 2대 6대 5대 x임을 알 수 있고, 똑같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2대 6대 5대 3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사용된 과학적 원리만을 서술하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각 물질들 사이에서 질량비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응 전후 총 질량이 같아 질량이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서술을 할 수 있다면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온이 반응해서 앙금을 생성하는 것 또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왜냐면 앙금이 생성되지 않는다면 이 AgCl과 NaNO3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려웠을 테니까요. 이 두 가지 정도를 잘 서술해 줬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염분을 구하고 두 지역의 염분이 다른 원인을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자료 같은 경우에는 NaCl과 앙금의 질량비는 앞선 소문제 1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MgCl2와 앙금의 질량비는 1대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조건이 염분을 구하는 조건인데, B에서 채취한 해수 1kg과 충분한 양의 AgNO3 수용량을 반응시킨 결과 반응 기억과 니은에 의해 생성된 앙금의 질량이 77g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조건과 위의 두 조건을 잘 혼합하여 사용하면 그 염분과 관련된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B에서 염분을 S, PSU라고 한다면 반응 기억을 통해 생성되는 질량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염화나트륨의 질량이 S 곱하기 100분의 70.7이니까 그걸 작성해주고 그거에 질량비를 곱한 2.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MgCl2를 통해 생성되는 앙금의 질량 같은 경우에도 S 곱하기 100분의 10.9 곱하기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앙금이 총 77g 생성됐다고 하니까 이걸 잘 풀어주면 S가 대략 34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B의 염분은 약 34 PSU라고 합니다. 이때 문제 조건에서 A에서 해수 염분 31 PSU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의 염분이 B의 염분보다 낮죠. 즉 동해의 염분이 더 높은데요. 그 원인을 세 가지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 제가 작성한 것 중 첫 번째는 서해에 유입되는 담수의 양이 더 많다는 내용입니다. 서해는 한국과 중국에서 흘러오는 황토물이나 담수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지만 동해는 그에 비해 담수의 양이 더 적어 염분이 더 높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동안난류의 영향인데요. B는 즉 동해는 동안난류가 흐르는 지점이기 때문에 흘러드는 해류의 특성에 의해서도 염분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 문제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까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써야 하는 문제라면 세 번째의 이유는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이 문제에서는 일기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일기도를 이용해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A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한랭전선 뒤쪽에 있고 B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에서는 현재 지금 기온이 낮고 강수가 있는 상태고 B는 기온이 높고 강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온이 낮으면 증발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A에서는 증발량이 감소되고 오히려 강수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B는 기온이 높기 때문에 증발량은 증가했지만 강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해수는 B의 해수에 비해 염분이 낮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실제 시험에서 2교시 4번과 3교시 4번의 풀이를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훗날 이 관련 문제를 접하거나 서울과고 입학시험을 풀게 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과고 36기에 재학 중인 이찬욱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4년도 기출문제 중 몇 문제에 대한 풀이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2교시 5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잠깐 읽어보자면 질량이 M인 금속공이 있는데 이 공을 높이 H에서 떨어뜨리는 상황입니다. 이때 금속공이 벽이나 땅에 부딪혀서 구멍을 뚫게 되는데요. 이때 이 뚫린 구멍의 깊이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우선 문제를 읽어보면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벽면과 바닥의 뚫린 깊이는 금속공의 위치에너지 감소량과 비례한다는 조건입니다. 이제 이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그림 1의 상황, 즉 처음 높이 H에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 벽에 부딪히게 되면 뚫리는 깊이가 A만큼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똑같은 위치에서 공을 떨어뜨려서 벽에 부딪히게 하면 벽에 있는 구멍이 더 길어질 텐데요. 이때 이 총 구멍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 매우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 떨어뜨렸을 때와 두 번째 떨어뜨렸을 때 델타 위치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mgH로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델타 위치 E가 mgH로 같기 때문에 이 조건에 의해서 델타 위치 E와 뚫리는 벽의 그 깊이가 비례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모두 뚫리는 깊이가 같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떨어뜨렸을 때 모두 A만큼 벽이 뚫리게 되고 따라서 답은 A 더하기 A는 2A가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위치에너지 감소량이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떨어뜨리면서 바닥에 구멍이 뚫려서 떨어진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2배라고 구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미지수를 잡아서 식을 세워서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떨어뜨렸을 때 B에서 추가로 X만큼 구멍이 더 뚫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와 같이 처음 떨어뜨렸을 때는 높이 H에서 떨어져서 B만큼 구멍이 뚫리고 다시 떨어뜨렸을 때는 B에서 X만큼 추가로 뚫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떨어뜨렸을 때는 H 더하기 B mg만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서 B만큼 뚫리고 두 번째 떨어뜨렸을 때는 H 더하기 B 더하기 X mg만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서 X만큼 구멍이 뚫림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이 조건을 사용해서 위치 에너지 감소량과 비례한다고 가정을 사용하면 이것 대 이게 되기 때문에 mg를 약분하고 비례식을 세우면 h 더하기 b 대 h 더하기 b 더하기 x가 b 대 x가 됩니다. 비례식을 풀어주면 h 더하기 b 더하기 x 곱하기 b가 h 더하기 b 곱하기 x이기 때문에 x를 구해야 하므로 x로 정리해서 x를 구해보면 x는 b 더하기
h분의 b제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구하는 값은 x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b 더하기 x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b 더하기 x는 2b 더하기 h분의 b제곱으로 답이 이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교시 6번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읽어서 조건을 확인해보면 용기 A와 용기 B가 있는데 용기 A에는 물이 3분의 2가량 차있고 용기 A와 용기 B가 물이 가득 담겨있는 연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 상황이 있는데 기역은 용기 A와 B 모두 밀폐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니은과 디귿은 각각 A와 B가 밀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용기 A에서 용기 B로 물이 이동하는지와 최종 상태에서 용기 A와 용기 B의 수면의 높이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용기 A에서 용기 B로 물이 이동을 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건데 기획부터 살펴보자면 우선 이제 계속 문제를 풀면서 대기압은 계속 B제로라고 둘 것이고요. 그러면 물이 이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이쪽 표면과 이쪽 표면에서의 압력을 비교해서 어느 쪽이 큰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의 압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 높이를 H라고 둔다면 대기압이 P0라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A쪽의 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물 기둥에 의한 압력, 즉 로주 H가 되고 B쪽 압력은 그냥 대기압만 작용하기 때문에 P0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A쪽의 압력이 B쪽의 압력보다 크기 때문에 물은 A에서 B로 이동하게 됩니다. 니은과 디귿도 똑같은 상황임을 니은과 디귿도 그 기역과 똑같은 상황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물이 용기 A에서 용기 B로 이동하는지는 맨 초기 상황만 확인하면 됩니다. 즉 초기 상황에서 용기 A에서 압력이 높은지 용기 B에서 압력이 높은지를 비교해서 물이 넘어가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용기 A나 B를 밀폐시킨다고 해서 초기 상황에서 밀폐시키기 전과 밀폐시킨다고 해서 이 압력이 대기압인 것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A와 그 초기 상황은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똑같음을 알 수 있고요. 이제 기역에서 A에서 B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도 똑같은 방법으로 A에서 B로 물이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여부는 기역, 니은, 디귿 모두 O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최종 상태에서 수면의 높이를 비교해 볼 건데 최종 상태라는 말은 물의 이동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이 서로 같은 상황에서의 수면 높이를 비교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길이를 A라고 두고 이만큼의 길이를 B라고 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길이는 서로 같기 때문에 A와 B만 비교하면 비커 A의 수면 높이와 비커 B의 수면 높이를 비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A와 소문자 B의 크기를 비교해 보자면 우선 조건을 사용해서 P0 플러스 로주 A가 P0 플러스 로주 B여서 A는 B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역 상황에서는 최종 상태가 되었을 때 용기 A와 용기 B의 높이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니은 상황에서 수면의 높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기역과 마찬가지로 A랑 B라고 두면 이번에는 여기가 밀폐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의 압력은 그대로 P0라고 둘 수 있지만 이쪽의 압력은 P0라고 두지 못하고 P0'이라고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P0와 P0'의 관계를 알아보자면 우선 이제 처음에 이쪽 용기에 물이 더 있었는데 물이 넘어가서 물이 줄어들면서 이 최종 상황이 됐기 때문에 처음 P0일 때 부피가 V였다가 P0'이 되면서 부피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면서 P0에서 P0'이 되었기 때문에 반대로 압력은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P0 프라임의 크기가 P0보다 작게 되고, 마찬가지로 식을 세워보면 P0 프라임 플러스 로즈 A가 P0 플러스 로즈 B이기 때문에 P0 빼기 P0 프라임이 로즈 A 빼기 B여서 이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A가 B보다 크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귿 상황에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A랑 B라고 두면 여기는 P0고 여기는 P0와 다른 압력 P0 프라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도 P0와 P0 프라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처음에 아무것도 안 차 있다가 물이 차오르게 되면서 P0 to P0 프라임이 되었기 때문에 부피는 처음에 V라고 하면 부피가 감소하면서 P0에서 P0 프라임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피가 감소했기 때문에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해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P0 프라임이 P0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P0 플러스 로즈 A가 P0 프라임 플러스 로즈 B이기 때문에 P0 프라임 빼기 P0가 로즈 A-B여서 양수가 되고, 그러므로 이 경우 역시 A가 B보다 큰 경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최종 상태에서 수면의 높이가 같고요. 다른 두 경우는 최종 상태에서 A의 수면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고요. 부터 이번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읽어서 조건을 확인해보면 처음에 물을 분수 부분에 부어주고 다시 분수가 작동해서 분수 부분으로 물이 뿜어져 나오게 설계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설계를 해볼 건데 어떻게 이렇게 설계했는지 동기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우선 수조 2는 물이 차 있고 수조 1은 물이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수조 2에서 물이 올라오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따라서 저는 물을 부었을 때 물이 분수 부분에서 수조 1로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수조 2에서 물이 올라와서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분수를 설계해 볼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설계를 해볼 건데 수조 2에서 물이 올라오게 해야 되므로 처음에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물이 올라오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이 올라오게 하려면 이 부분의 압력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분의 압력을 증가시키면 수면이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의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이 부분에서 물이 올라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면 처음에 물을 부었을 때 물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고, 물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만큼의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의 압력이 증가해서 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답안 작성 시 구멍에 끼운 연결관의 끝부분의 위치를 그림에 명확하게 표시하라고 조건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끝부분들이 만족해야 되는 조건을 확인해 보면 우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처음에 물을 조금 부어줬을 때 만약 이 부분이 너무 높아서 물을 부어줬는데 이 수면이 여기보다 낮게 된다면 물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쪽 끝부분은 충분히 낮게 설계해서 물을 조금만 부었을 때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반면 이쪽 끝부분은 이쪽으로 물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높게 설계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쪽에서 최종적으로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지만 이제 충분히 그 압력이 증가해서 이 물이 끝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물이 조금 내려와서 이만큼 차 있다고 할 때 이 부분의 압력이 이쪽이 가는 물의 압력이 이쪽이 가는 물의 압력보다 커야지만 물이 여기서 더 올라올 수 있게 되어서 이제 나올 수 있게 되므로 이제 이 끝부분과 이 끝부분의 높이차랑 이 끝부분과 이 수면의 높이차가 이쪽이 더 커서 이쪽이 가하는 압력이 이쪽이 가하는 압력보다 크게 되어서 물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하므로
이쪽 아랫부분은 충분히 낮게 설계하여서 물이 떨어지는 낙차만큼이 이 부분이 올라오는 높이보다 더 크게 만들어야지 분수가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